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단꿈에서 미처 깨기도 전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9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소개를 받은 후 딱 6개월 연애하고 결혼에 꼴인했었습니다. 주변에선 걱정이 많았죠. 너무 짧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사람은 최소한 1년은 겪어봐야 되는 거다라고요. 저도 제가 누군가를 6개월 만나고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전에 2번 연애를 했었는데 한 번 만나면 연애 기간이 2, 3년 정도는 될 정도로 그렇게 짧게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6개월 만에 결혼했냐면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너무 죽이 잘 맞았어요. 커피 취향도 비슷하고 대화를 해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이나 가치관도 비슷하고 꼭 또 다른 저를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남자 소개팅을 했던 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공교롭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거죠. 그 남자 저는 낮에 만나서 그날 같이 밥도 먹고 맥주집에 가서 맥주도 마시며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고 대화가 잘 통했는데 맥주집 TV에서는 제야의 종이 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된 거죠. 카운트다운을 함께 했고 새해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에게 그랬어요. 미연 씨, 나랑 사귈까요? 라고요. 새해가 시작되었다 보니 가뜩이나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었는데 그 남자의 말은 제 가슴을 더욱 뛰게 만들었죠. 저는 웃으며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남자 저는 만난 지 하루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 저는 6개월간 연애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5회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회사 퇴근하고 나면 꼭 저희 집 쪽으로 왔고 같이 가볍게 산책을 하다가 헤어진 적도 있고 커피 한 잔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쩔 땐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헤어질 땐 아쉬워서 집 앞에서 30분 넘게 대화만 한 적도 있었어요. 서로 너무 좋아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도 빨리 해서 같이 붙어 있고 싶었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결국 저희는 4개월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준비 끝에 6개월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나름 저는 저 스스로를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후다닥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코딩 관련 프로그래머 일을 하는데요. 회사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 근무를 합니다. 남편은 비교적 자유로운 제 회사 생활을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네 회사는 일도 많고 야근도 많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연애 때도 회사 일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소리를 자주 했고 이직을 준비하겠다는 소리도 곧잘 했어요. 물론 말만 그렇게 하고 딱히 이직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처럼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기 팀의 박 과장님이라는 분의 집들이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과장님인데 마침 저희 동네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된 날짜에 집들이로 놀러 갔어요. 저와 남편만 간 건 아니고 부부 동반으로 다른 팀원분들도 다 오셨죠. 박 과장님이 이사한 집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박 과장님네는 6살 정도 된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이와 엄청 잘 놀아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 과장님 사모님이
어머, 김대리님,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놀아주신다. 미연씨, 얼른 아이 가져요. 김대리님, 너무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년 되지 않았어? 이제 슬슬 아이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뭐. 생기면 낳아야죠.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구나? 네, 뭐 저나 남편이나. 그래요? 보니까 김대리님도 엄청 좋은 아빠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이 아이랑 참 잘 놀아주었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이 없이 살기로 한 딩크 부부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낳자고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나 남편이나 그리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건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생기면 감사하게 낳겠지만 시험관 시술까지 하면서 갖고 싶지는 않다는 주의였어요. 남편도 그러한 생각에 동의했고요. 아이가 꼭 갖고 싶은 부부라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지는 않았던 겁니다.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이런 걸 이해해 주실까 물어본 적도 있는데 남편은 되려 우리 부모님 쿨하셔. 너네 가정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주의니까 신경 안 쓰실 거야. 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신에 대한 별다른 부담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박 과장님네 아들하고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는 사실 남편은 아이가 갖고 싶은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자기야, 아까 박 과장님 아들하고 너무 잘 놀아주던데 자기도 혹시 아이 갖고 싶어? 그런데 남편은 너털 웃음을 짓더라고요. 놀아주는 거야 그냥 좀 놀아준 거지. 우리는 아이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기로 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딱히 피임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아이가 잘 안 생기긴 한다.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도 많아서 그런지 자연임신이 잘 안 된다곤 하더라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뭐 어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면 되지. 그렇지 뭐.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본인 자식을 갖고 싶어 한다던데 저희 남편은 예외구나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자라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야근이 부쩍 잦아졌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밤늦게 오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죠. 그렇게 일이 많은데 사람은 좀 더 안 뽑느냐 물었더니 그런 게 어딨느냐며 요즘 같은 때에는 안 잘리고 다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근이 잦은 남편을 보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긴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는 덜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는 회사 생활을 했었다 보니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남편의 건강이 너무 상하지 않게 챙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좋다 하는 영양제도 열심히 먹이고 주말이면 남편이 푹 쉴 수 있게 일부러 남편이 일어나기 전까진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쩔 땐 낮 12시가 될 때까지도 자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주말에라도 푹 자고 피로를 풀라고 했고 식사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많이 먹였어요. 남편은 국밥이나 삼계탕 같은 국물이 개운한 한식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좋아하다 보니 그런 걸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해주기도 했죠. 야근한다고 피곤하고 안쓰러운 남편을 위해 제 나름대로는 내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지금 1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위해 일부러 목욕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탕목욕을 즐기는 편이었기에 따뜻하게 피로를 좀 식히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따뜻하게 탕목욕 좀 해. 물 받고 있으니까. 어우, 잘 됐네. 가뜩이나 좀 뻐근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 그렇게 저는 욕실 안에서 물 온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욕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야, 목욕물 받아준 건 고마운데 나 다시 회사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어?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시가 넘었고 이미 퇴근을 했는데 다시 회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는 차로 20분 정도는 가야 되는 위치인데 말이죠.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아침까지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누가 연락 온 건데? 박 과장님이. 박 과장님이라면 전에 우리가 집들이 갔던 그 과장님? 어머, 정말? 그럼 그분도 아직까지 회사에 있어? 야근할 때는 다들 늦게 있지. 하여튼 나 좀 갔다 올게. 알았어. 그렇게 남편은 옷도 채 못 갈아입고 목욕물에 발도 못 담근 채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속상하다 못해 화도 나더라고요. 그 회사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부려먹나 싶고요. 저는 그날 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차 입출차가 되면 폰으로 기록이 항상 날아오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서 폰을 보니 남편은 무려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세상에, 어제 1시에 온 거야? 자지도 못하고 어째. 그럼 어제 그 시간까지 박 과장님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뭐. 그 과장님도 너무 힘들겠다. 애기도 있던데. 애기가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겠어. 요즘 좀 그래. 하여튼 난 출근할게. 고생하고. 영양제 가방 안에 넣어놨으니까 가서도 먹고.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또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안쓰러웠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박 과장님 사모님이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같은 동네인데다 큰 마트가 하나다 보니 우연히 마주친 거였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미연 씨.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예, 애들 먹을 거 하고. 요즘 과장님도 야근이 너무 많으시죠? 그 회사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 사모님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근? 요즘요? 오히려 요즘은 좀 덜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에이, 무슨요. 요즘 야근 되게 많이 하지 않나? 저번 주 목요일이요. 그때 박 과장님도 새벽까지 야근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그 사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닌데? 이날 남편 퇴근하고 와서 같이 외식했었는데?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의아하더라고요. 남편은 8시에 집에 오자마자 다시 회사로 가야 된다고 했고 새벽 1시까지 박 과장님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날 김 대리님은 야근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었대요? 네? 그날이 아닌가 보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장 보고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황급히 그 마트를 떠났습니다. 가는 내내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분명 박 과장님이 불러서 회사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정작 박 과장님은 퇴근하고 외식까지 했었다고 하니까요. 그럼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갔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집으로 왔어요. 그 날짜에 맞춰 재생을 했는데 남편이 그날 8시쯤 집에서 나와 급하게 간 곳은 역시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 곳도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저녁에 저한테 회사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시댁을 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던지 아니면 저도 같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시댁에는 시부모님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거짓말까지 하며 이렇게 갈 일이 뭐가 있나요? 남편은 시댁 앞에 차를 대놓았고 그때부턴 주차 모드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다시 차에 올라탔는데요. 차에 올라탄 사람은 남편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맸어? 민혁이는 자? 잠들었어. 왜 사람을 급하게 부르고 그래? 어머님이 또 부르시는데 어떡해. 그럼 나 혼자가 있어? 올 땐 버스 타고 왔어? 택시 타고 오지. 애 힘들게. 돈이 있어야 택시 타고 오지. 생활비를 좀 더 주던가. 엄마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저번에 돈 줬는데 그걸 벌써 다 썼어? 저는 남편과 처음 듣는 여자의 대화에 너무 어리둥절하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남자의 목소리는 제 남편이 맞는데 이 이상한 대화를 하는 여자는 누구일까 싶었죠. 그 둘은 같이 산 지 몇 년 된 부부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민혁이 생일이잖아. 어머님이 와서 밥 먹으래. 민혁이는 변신 로봇 갖고 싶대. 내가 사이트 주소 알려줄게. 알았어. 근데 네 와이프 네가 이렇게 밤늦게 다니는 거 의심 안 해? 회사 간 줄 알아. 그 여자도 퍽이나 둔한가 보다. 멍청한 건지. 왜? 마누라 욕하니까 기분 나빠? 야, 솔직히 네가 누굴 욕할 처지야?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나 같은 애랑 결혼 못하겠다며. 나랑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못한다며. 내가 임신했다는데 돈 주면서 애 지우라고 한 거 너야. 잊었니? 야, 그만 좀 해. 민혁이 들어. 자고 있는데 뭘 들어? 그렇다고. 지운다고 해놓고 잠수 타놓고 네 마음대로 나와서 뒤늦게 데리고 나타나는 건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네 와이프한테 이제라도 말해. 숨겨놓은 애 있다고. 돈 주고 지으라고 했는데 안 지우고 나타났다고 말해. 그리고 나랑 이제라도 민혁이 키우면서 살아. 아우, 내가 미친다 진짜. 나한테는 결혼 못한 애 어쩌네 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 만나라 했더니 그 여자도 별것도 없더만. 나보다 잘난 게 뭔데? 그만 좀 하자. 너 일부러 나 결혼하는 거 보고 연락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엿먹으라고? 미쳤니? 나도 내 인생 걸고 그딴 짓 안 해. 차마 내 새끼 못 지우겠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 혼자 키우려고 한 건데 내가 기댈 친정이 있니 뭐가 있니?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연락한 거야. 알았다. 민혁이만 불쌍하지 뭐. 나는 안 불쌍하니? 참나. 그렇게 둘은 아웅다웅 싸우더라고요. 그걸 듣는 저는 충격이 충격이라 입이 안 다물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인데 사귀는 도중 임신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애는 수술하라고 한 모양인데 그 여자가 잠수를 탔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랑 결혼하고 나서 애 데리고 나타난 것 같고요. 대화의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 그 자체인데 이게 정말 내 남편의 이야기가 맞나 놀랍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여지껏 야근이니 뭐니 한 것도 사실은 진짜 야근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시댁 들락날락 한 거잖아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다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배신당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던지요. 머리가 다 어질어질한데 그 와중에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는 어퍼컷으로 날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민혁이 자니까 안고 같이 올라가. 올라가서 차 한잔 하고 가든가. 알았어. 아마 그 여자 집에 거의 도착한 듯 했고 둘이서 좀 전에 으르렁대며 싸울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이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요. 기가 막혔죠. 둘이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부부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 집으로 올라간 남편의 차는 시동이 꺼졌고 2시간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차를 탄 듯 했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에 그 여자네 집 올라가고 2시간 뒤에 나오고 그것들이 뭔 짓을 하고 나왔겠나요? 저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너무 날뛰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한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남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니. 설령 저랑 결혼 후에 알았다 한들 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왕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도요. 아이가 있다 보니 시부모님은 그 여자와 아이를 종종 부르는 듯 했고 갈 때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있을 수 있나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다 한통속이 되어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나타난 거긴 하지만 저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이 느껴지진 않았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시부모님도 남편도 앞으로 뭘 어쩌려고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를 시댁에 줄기차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저보다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한다는 것 같기도 했죠. 남편도 거절 못하고 매번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여자가 집에 올라갔다가 가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진짜 다 미친 인간들이구나. 생전 뱉은 적도 없던 욕지거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완벽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야근하는 남편 안쓰럽다고 신경 쓰고 안타까워하고 저 속이고 자식까지 숨겨둔 인간을 안쓰러워하고 있던 꼴이라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시부모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계속 사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남편이 너무 밉고 증오스러운데 그 와중에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지 않으니 미치겠는 겁니다.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날벼락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보니 제 마음이 단칼로 싹둑 잘리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으로 그 꼬라지를 직접 봐야겠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들의 대화에서는 금요일에 그 아이의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날 시댁에 쳐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선 일단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컨디션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최대한 대화를 멀리했죠. 한편으론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나를 속인 게 맞을까 싶어서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아이의 생일이라던 금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역시나 야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나무 종이 가방을 하나 챙겨 그 길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댁 근처에서 라이트를 끄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 한참 뒤 남편의 차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시댁 대문 앞에 차를 대놓고 손에는 변신 로봇까지 챙겨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차에서 온몸을 떨며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딱히 가서 뭘 해야겠다라는 걸 정했다기보다 제 눈으로 직접 그 꼬라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벌컥벌컥 뛰는 심장을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오니까 시부모님도 몹시 당황했겠죠. 집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대답이 없었고 저는 대문 도어락에 있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에 어머님이 집에 없을 때 누르고 들어가 있으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생일이라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당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이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죠. 어머나, 어머님 계셨네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길래 아무도 없으신 줄 알았어요. 미연아,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는 종이백을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주셨는데 드리려고요. 빨리 안 드리면 상할까봐. 제가 초인종 누르는 거 모르셨어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어정쩡하게 저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건 이리다오. 지금 집에 아버님 손님이 와 있어서. 앞에 보니까 진호 씨 차가 있던데 진호 씨도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진호 씨까지 와 있는데 왜 저는 안 부르셨어요? 어떤 손님이길래요? 저기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서 너한테는 나중에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어머님, 섭섭해요. 저는 이 집 사람 아닌가요? 진호 씨도 있는데 제가 못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저는 그러면서 저를 막으려는 어머님을 거의 밀치다시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자 거실에는 그 여자와 아이가 있고 남편은 어정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도망가려다가 멈칫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태연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뻔뻔하게 똑바로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황급히 뒤따라 들어오시고요. 너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니? 저분이 손님이신가 봐요. 누구신데요? 저기 진호 사촌 동생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저희 남편한테 가더니 아빠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에 그 여자도 좀 당황해하고 제 남편도 놀라서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빤히 보며 말했죠. 당신은 회사 야근한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네? 회사에서 갑자기 일찍 가도 된다고 했는데 저기 엄마가 오랜만에 사촌동생이 와 있다고 좀 오라고 해서. 근데 오랜만에 본 사촌동생 애가 당신더러 아빠라고 하네? 그게 무슨 사촌동생이길래 이 늦은 시간에 애만 데리고 와? 남편은 없어?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고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기 여보.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남편에게 다가가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뺨을 맞고 휘청였죠. 어머, 진호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저의 니애라는 거? 여보.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 갖고 노세요? 저기 미연아, 그게 우리도 다 사정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 얼굴을. 저 여자가 자기 혼자 애 낳고 뒤늦게 찾아왔든 말든 저한테는 솔직히 말했어야죠. 하나같이 나 속이고. 와.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남편이 부랴부랴 쫓아왔는데 저는 꺼지라고 밀어버리고 제 차 타고 왔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직접 보니 가슴이 갈갈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걘 헤어진 전 여자친구야. 사치도 너무 심하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제가 사귀는 동안 내 카드로 카드론까지 땡겨서 나 빚까지 생길 뻔했었어. 만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갑자기 내 애를 임신했대. 나는 솔직히 믿기지도 않았고 걔가 나 잡으려고 쇼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우라고 하고 돈까지 지워줬어. 근데 그 후로 잠수 탔다가 갑자기 몇 달 전에 내 애랍시고 민혁이 데리고 엄마 아빠 앞에 나타난 거야. 엄마가 친자검사도 해봤다는데 민혁이 내 애 맞대. 그러니 어떡해. 엄마 아빠 입장에선 그래도 손주인 셈이니 저버릴 순 없고. 그래서 양육비 명목으로 생활비 좀 지원해주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양육비 다 써버리고 그러고 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가 저녁에 쟤랑 민혁이 한 번씩 불러다가 밥 해먹이고 반찬해주고 그랬거든. 하여튼 자기 속인 건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하면서 눈물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고 뭐라고 하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뒤로 저 여자 만난 거고 따로 네 애도 있었던 거 아니냐. 저 여자 집에도 드나든 거 내가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봤자 진짜 그냥 차만 마시고 민혁이 얘기만 했다면서 자기를 믿어달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뭐 어쩔 건데? 계속 이렇게 산다고? 나도 애 핑계로 쟤랑 계속 보고 싶지도 않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던데 민혁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당신까지 이렇게 다 안 이상 그냥 양육비만 좀 지워주고 더 이상 왕래 안 할게. 나한텐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하고 내 사이에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가 더 유지될 수 있겠어? 여보, 제발 이혼만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에게 마음은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을 좀 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 최대한 잘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이혼이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나를 속인 건 너무 괘씸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애써 이해해보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가 갑자기 애 데리고 찾아온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애를 모른 채 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이걸 용서해주면 내가 바보 되는 건지 내가 이혼해주는 게 그 여자랑 남편에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살이 3kg나 빠졌습니다. 사실 당장 이혼을 결심했으면 그렇게 고민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리석게도 남편을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마음이 단칼에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양육비를 주고 넘어가 줄까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남편은 제 앞에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정작 어머님과의 대화를 보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미연이는 아직도 그러고 있니? 네. 어쩔 생각이야. 너는 어쩌고 싶고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미연이 그날 하는 거 보니까 난리치는 거 무섭더라. 이혼 안 한다고 해도 너 잡혀 살겠어. 그렇겠죠. 차라리 이혼하고 선혜랑 그냥 살아. 민혁이도 있으니까. 민혁이 어쩔 거야? 나도 솔직히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선혜는 모르겠고 민혁이는 계속 걸려요.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미연이랑 이혼 안 해도 너 평생 책 잡혀 산다.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 잘해서 이혼해. 이혼하고 선혜랑 결혼하고 민혁이 키우며 살아. 그러는 게 낫겠죠? 라는 대화를 한 겁니다. 와, 그거 보는데 저는 뒤통수를 또 제대로 맞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존중한다며
기다리겠다고. 다만 자기를 용서해주는 쪽으로 최대한 생각해 달라고 할 땐 언제고 뒤에선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남편은 그 선혜라는 여자랑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선혜라는 여자는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나랑 살자며 민혁이 키우고 같이 살자고 꼬시고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저한테 이혼해 달라고 하던지 앞에서는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척 뒤에서는 지가 먼저 이혼하고 새살림 차릴 생각부터 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완전 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는 또 시댁에 가니까 오라고 한 걸 보고 저도 그 시간에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저는 문 열고 그대로 시댁 안으로 쳐들어갔고 시부모님과 그 여자 남편이 거실에서 상 펴놓고 식사를 하다가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못 참겠다면서 남편이 쓰던 방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눈이 돌아서 한 행동이었죠. 제가 갑자기 야구 방망이 들고 나오니까 시부모님도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 지르고 남편도 기겁하고 또 그 선혜라는 여자도 지가 맞을까봐 질겁하며 도망가는데 웃긴 게 그 와중에 지 아들은 안 챙기고 지만 도망가더라고요. 남편도 시겁해서 진정하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대로 그 야구 방망이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상은 다 부서지고 음식도 엉망이 되었죠. 어머님과 그 여자는 소리 지르고요. 저는 씩씩거리며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봤는데 입만 떡 벌린 채 쳐다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야, 김진호, 너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따위로 살지 마. 뭐? 사치심하고 개념 없는 여자랑 엮이기도 싫은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결국 너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재혼할 생각했잖아.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지 말던가. 너는 진심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야. 네가 말하는 게 뭐가 진심인지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래, 저 여자랑 애 키우고 잘 살아봐.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줄 테니. 너나 니네 부모나 저 여자나 그거 원하잖아. 저는 그렇게 방망이 바닥에 던지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평소에 폭력적이거나 그런 액션을 취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때만큼은 정말 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 바로 남편과 시부모,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문자 캡처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죠. 뒤늦게 친자의 존재를 알았으면서 의도적으로 속였던 남편, 함께 속이면서 모른 척했던 시부모와 남편이 저랑 결혼한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남편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결혼을 깨게끔 유도했던 그 여자까지.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끝에 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라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상처였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꽤 힘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어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그 후로도 한동안은 분통이 터졌고 화병이 나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애써 잊고 지내려고 해도 드문드문 전남편과 그 여자를 떠올리면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도 결코 오래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1년 반이나 지났을까 전남편이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술 먹고 울면서 전화해서 미안하네 어쩌네 저를 놓친 게 너무 후회가 되네 주정을 부리면서 울더라고요. 그 여자는 최악의 여자라면서 자기랑 시부모님 돈만 가지가지로 뜯어내고 애는 똑바로 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또다시 이혼 준비를 한답니다. 다만 애는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양육권 소송을 할 거라고 하면서요.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느니 그때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 그 여자랑 끝내고 양육비 정도만 보냈어야 되는데 저를 놓친 게 너무 아쉽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어이없고 내가 만만하나 싶어서 더 열받더라고요. 너랑 나랑 헤어진 게 언젠데 그따위 주정하려고 전화했느냐고.
그 여자랑 이혼을 하든 말든 돈을 뜯기든 말든 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차단했습니다. 전 남편도 그 여자랑 산 지 1년 만에 이혼 소리까지 하는 거 보니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속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한 번씩 너무 울분 터지고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한 사회학 교수님의 유튜브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흙탕에 발이 빠지면 당장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발을 서둘러 진흙탕에서 빼고 더러워진 신발을 닦고 그곳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흙탕에 발이 빠진 채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은 생길 수 있지만 빨리 발을 털어내느냐 아니면 발을 빼지도 못하고 한탄만 늘어놓느냐는 큰 차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 이혼 스토리도 참 기막히고 기구하고 이혼 후 한참이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괴롭고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제 앞날과 행복을 위해서 저는 과거로부터 발을 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진흙탕에 빠진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빠르게 그 발을 뺐고 남아있는 더러운 진흙들을 닦아내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진흙탕에 빠졌던 사실조차도 희미해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 인생을 꿋꿋이 잘 걸어나가야 될 거고요. 제 발에 남아있는 진흙을 잘 닦아내고 있는 중이고 저는 다시 남은 진흙 잘 털어내고 마음 다잡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언젠가 이 얘기도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